이 길은 제가 민원을 넣은 이후로 정비를 좀 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답변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옆에 가지들 깔끔하게 제거가 돼서 그나마 좀 다니기 편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뿌리를 덮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뭐 바로 그 준비해서 덮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못 덮었는데, 그것도 고려를 하겠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잘 민원이 처리됐고요.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사실은 얘기를 해줘야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 길을 올라가다가 멈춰져 있던 레인지로버를 한 대 봤어요. 레인지로버가 전혀 멈출 곳이 아닌데 멈춰져 있으니까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차가 레인지로버였기 때문에 제가 보자마자 레인지로버와 제규어에 대해서 우스갯소리로 있는 농담을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는 분 차였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군의관 때 같이 군의관 군복무를 했던 분의 차량이어서 요 지점에 어제 서 있었거든요. 새 차고 상당히 이뻤는데 저희가 억대가 넘어가는 차를 샀는데 길에서 쓴다 이러면 실망감이 좀 있습니다. 항상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본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자동차의 본질은 뭐죠?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수단입니다. 자동차가 영화관도 아니고 쇼파도 아니에요. 마이크가 아직까지 꺼지지는 않은 걸로 봐서 작동을 하나 싶습니다.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 너무 그 인위적인 목소리로 바뀌어서 블루투스 연결했을 때, 오늘은 그 기능을 끄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소리만 줄어도 자전거 탈 때는 제가 한 시속 20km 정도 보통 가니까요. 15에서 20km. 바람 소리만 줄어도 훨씬 소리가 깔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소리가 깔끔해졌냐 안 깔끔해졌냐의 가장 중요한 판단은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켰을 때 깔끔하게 자막이 생성이 되냐 안 되냐 보면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내에서 촬영하는 영상들의 경우 굉장히 깔끔하게 요즘 AI를 통한 자막 생성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전거 탈 때 가장 문제는 풍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풍절음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윈드스크린이라고 하나, 이 마이크에 붙어있는 털을 낀 상태로 마이크를 착용을 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키지 않았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단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설정을 잘 못해서 끈 게 맞나 싶긴 한데 일단 껐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의 본질은 음성 녹음이고요. 자동차의 본질은 이동 수단입니다. 본질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적으로 부가적으로 넣는 기능들, 뭐 승차감, 안락함, 사운드,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뭐 억대, 심지어 2억 이상을 주고 산 차가 길에서 멈추는 것 자체로도 어떤 이유로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인지로버와 제규어는 특이하게도 옛날부터 차를 사려면 2대를 사야 된다. 처음엔 2대였습니다. 왜냐? 한 대는 수리 중이고 타고 다닐 거 1대. 그만큼 서비스 센터에 많이 가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2대가 아니라 3대라고 얘기가 늘어났습니다. 왜? 부품용 1대가 필요하답니다. 참 정말 우픈 그런 농담인데, 그런 농담이 떠다닐 만큼 사실 차량 품질이 관리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본질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던 이유는, 오늘 그 대통령이 진행한 부동산 간담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제가 엊그제 올렸지만, 엊그제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불법은 아니래요. 불법은 아닌데 편법일 수도 있죠. 불법은 아니니까 뭐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근저당 설정을 하면서 집을 매도하셨기 때문에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이미 부동산에 관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간담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버튼들이 고장나다시피 했는데 고장난 걸 더불어서 안 눌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간담회에서 뭐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결국 부동산에 관한 어떤 오르거나 내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관한 이해 당사자는 국민이죠. 국민, 특히 뭐 굳이 편을 나누자면,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딱 둘로 편을 나누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아마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본질은 뭐예요? 집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본질이고,
그런 면에서 누구나 부동산에 대한 구입이 원활해야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닐까. 또는 이 집이라는 게 우리 사실 뭐예요? 집을 왜 갖고 싶고 집이 왜 필요한 거죠? 의식주잖아요. 의식주인데 우리 옷은 예쁜 옷을 입고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안 입을 순 없죠. 일단 입어야 돼요. 허름한 체육복이라도 입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조금 더 멋있고 예쁜 옷이 있으면 그거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뭐 체육복이라도 편한 옷이라도 입고 다니는 거고요. 그게 격식이잖아요. 음식은 뭐예요? 음식은 뭐 배고프면은 굶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굶는 세대는 아니죠. 보릿고개에 넘는 세대는 아니니까 굶진 않아요. 근데 누구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기본 욕구잖아요. 음식의 본질은 배를 채워주는 에너지원이자 맛을 느끼게 해서 그 행복감을 주는 게 음식의 본질이에요. 그럼 음식은 맛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배만 채워주면 될까요? 물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배만 채워주는 음식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은 맛있는 음식이 본질인 거예요. 음식의 본질은. 집으로 가볼게요. 집의 본질은 뭐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집의 본질이에요. 나의 동굴 같은 곳이에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보호받는 공간, 내가 출퇴근하기 편한 공간,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살기에 좋은 공간, 이게 집의 본질이죠. 내 집이 내 직장과 아주 멀어서 매일매일 편도 2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되면 그 집이 훌륭한 집일까요? 그 집이 강남 한복판이 제일 비싼 곳에 있다 해도 내가 매일매일 거기서 나와서 2시간씩 출퇴근을 해야 되면 그 집은 본질적으로 저한테 맞지 않는 집이죠. 그래서 집의 본질은 내가 살기 편하고 좋은 안락한 집이 좋은 집인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수요 공급의 문제로만 크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수요 공급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야죠. 지금 어느 집값이 올라요? 제가 오늘도 부동산을 찾아보는데 서울 신월동 쪽에 저희 장모님 집이 있는데 가격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몇 년째.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로 환산하면 집값이 떨어진 거다. 그 돈 그냥 달러로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지금 더 많은 원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만큼 그쪽은 집값이 안 올랐는데 지금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발로 해서 경기 남부 지역들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남부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죠. 신월동의 수요와 공급은 이상이 없는데 경기 남부의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거고, 또 서울에 어떤 집값이 오르냐? 요충지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릅니다. 제가 아파트 볼 때 말한 6가지 기능 항목 중에 부역대 신평초라고, 그 중에 신이 신축입니다. 신축 대단지, 브랜드 역세권, 대단지, 신축, 평지, 초등학교역, 초품화, 이렇게 되는 곳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서 따질 정도로 원하는 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강남, 한강 뭐 이런 거. 수요와 공급을 뜯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깨끗하고 새롭고 안락하고 넓은 살기 좋은 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집을 공급해 주는 게 공급 정책의 일환인데, 그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에서 뭐 200%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을 해준 것 자체가 공급이 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건축 어차피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해서 집이 늘어난 게 아니니까 공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저기 어디 아무도 안 사는 저 시골 마을 뭐 NLL 앞에 한자집 짓고 살면 돼요. 그렇게 짓는 집이 공급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 계속 문제가 된 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점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공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나게 집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정말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논밭이었는데 저기 왜 집이 생기지? 그럼 저기는 누가 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곳에 아파트들이 막 지어졌어요. 엄청 많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집, 그 당시에는 다 미분양 나고, 그냥 주변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다 미달 나면서 분양 그런 시행사들 어려움 겪고, 반면에 뭐 버블 세븐이라고 칭하면서 수도권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었죠. 문재인 정권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거는 한 20년, 거의 15년, 20년 지나서죠.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달랐던 점은
그때는 이제 그런 집을 안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런 집이라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이 미디어들의 노출이나 이런 SNS나 인터넷 발달로 누구나 이제 뭔가 이 평균이 올라와 버렸어요.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사는 게 평균이 돼버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 집에 대한 수요. 그러면은 공급을 해주는 입장,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새 집을 지어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새 집을 어디에든 새 집을, 살기 좋은 새 집, 지하에 주차장 있어서 위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런 집들을 지어주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황당한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그건 이제 집의 본질을 지금 깨닫지 못한 거다. 저는 사실 서울 지도를 이렇게 쭉 펴놓고 보면은 아직도 강북권에는 대규모 재개발할 단지들이 매우 많습니다. 비단 장애 뉴타운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뭐 어린이대공원 가는 길이나 사가정 그런 옆에나 이런 쪽들 보면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용적률을 무리해서 높이지 않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잘 진행을 한다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들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명이 한 지역에 사는데 지금 그 1000명이 다 똑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0명 중에 20명은 좋은 집, 1000명 중에 30명은 낡은 집, 1000명 중에 50명은 별로 안 좋은 집,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재건축 재개발 잘해서 1000명 중에 80명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저비용으로 진행을 시켜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게 정부의 목표가 돼야 돼요. 지금 그걸로 이윤을 남기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을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도 뭐 무슨 뺑뺑이에서 내가 강남에 있는 압구정 신축 아파트, 반포 신축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근데 같은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 방법이 뭐예요?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 건설비가 계속 오르는데, 건설비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건설에 관한 뭐 규제들도 심해지고 인부들에 대한 노동력 값도 비싸지고 하니까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낮춰서,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공급할 방도를 찾는 게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된다. 주택이 투기냐 투기가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면서는 정작 주택의 본질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뭐 이러면서 억제책을 내는데, 세금은 무조건 정가가 됩니다. 조세의 정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지면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보지만, 그걸 갖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도 피해를 봅니다. 어떻게 피해를 보냐? 전세값, 월세값 오르고요. 전월세값 오르면 집값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내 집주인이 세금 많이 내는 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 세금을 내가 내주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대한 세금이 자꾸 높아지면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집을 자산으로서 처분을 할 수 없는 자산이 돼버려요. 내가 이걸 파는 순간 보유세 얘기 나오는데, 보유에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팔면 더 많이 내요. 그럼 누가 팔아요? 그걸 못 팔아요. 그러면은 공급이 돼요? 안 되죠. 내가 굳이 거기 살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속 있어요. 계속 와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렇겠냐마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 대단했던 거는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용산도 그 당시에 용산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용산 참사라고 사고가 났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그런 대규모 뉴타운 지정과 어떤 도시 개발의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용산 어때요? 엄청나게 떴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거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봐야 되고, 정부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냐? 쓸데없이 규제해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다 풀립니다. 양도세가 줄어들고 보유세가 줄어들면 팔고 나갈 사람 팔고 나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요에 대한, 보유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단지 세금만 많이 거두려는 정책이라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동시에 때리는 정책이다.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다가 보유세를 때리고 어떤 세금들을 많이 때리면 그 집을 보유한 사람은 돈을 잘 못 벌어요, 당연히. 원래 벌던 돈보다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쳐요. 조세의 정가도 일어나고요, 당연히. 내가 만약에 전세 주고 있던 집이면 전세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요.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전세값이 오른다고 무조건 오르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왜 올라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거기까지 갔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다니까요. 주식도 그렇고 다들 올리려고 집주인들이 생각을 하고 버티면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오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세금 정책 때문에 주택 공급의 제한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올라요. 제일 큰 거는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책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돈을 벌든 못 벌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유주택자가 돈 버는 게 배 아파서 세금 좋다 이러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값은 더 올라 있어요. 그 집값은 더 올랐는데 그 집 주인은 사실은 번 돈은 없어요. 세금으로 다 내서 번 돈 없고요. 그래서 좋다 이러고 있을 수 없죠. 그 집을 내가 사고 싶으면 그만한 돈을 내야 돼요. 오른 값을 내야 돼요. 그 사람이 세금으로 내는 돈 플러스 알파를 내가 내야 되는 현상이 오고요. 그럼 안 사면 되잖아 라고 하면 내가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